안녕하세요. 드래곤 토질기술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오늘 일요일 저녁인데요. 여러분들 이번에 123회 시험 보시고 한번 제가 이거 용어 정의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제가 오늘 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제는 이제 건설안전기술사 123회 스트리밍으로 진행을 했었었고요. 그래서 어제 다 못해가지고 오늘은 좀 이렇게 토질만 따로 해서 이렇게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오늘 123회 용어 정의 한번 저하고 같이 시간을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악 소리가 좀 크기 때문에 좀 음악 소리는 좀 작게 좀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윈도우 캡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같이 하게 될 건데요. 윈도우 캡처 이제 보시면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용어 정의 쪽이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 이제 요렇게 처음부터 이제 1번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1번. 그래서 CGS에 대한 부분 이제 처음 들어가게 될 겁니다. 처음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요 부분이 제가 이제 요걸 좀 바꿔 놓을게요. 요걸 어떤 걸로 바꿔 놓을 거냐면 요걸로 이제 바꿀 겁니다. 이제 잘 보이시죠?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메인 방에서 처음에 요 부분 이제 같이 하시게 될 텐데요. 일단은 요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어떤 거였냐면 이제 자 보시면요. 자 문제를 먼저 보시죠. 문제를.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작게 해서 요걸 참 없애고요. 요걸 좀 아니요. 요 메인 방이 아니고 지금 제가 좀 약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 가지고 요거를 좀 삭제를 하겠고요. 연도를 다른 방으로 하겠습니다. 요거를 다른 방으로 하는 부분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잠시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제 요 부분을 이제 같이 요렇게 윈도우 캡처를 이제 여기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유동성 몰탈 주입공법이 있어요. 저유동성 몰탈 이제 주입공법인데 이것은 이제 대체로 이제 석회암지대에서 석회암지대나 이제 어떤 공동을 채울 때 아니면 침하가 발생할 수 있는 곳,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공동이 발생할 수 있는 곳, 공동 발생 지역이나 자, 음악이 좀 제가 심란해서 요 음악을 좀 끄겠습니다. 음악을 좀 끄도록 하겠고요. 자, 여러분들도 음악은 잘 안 들리시죠, 이제? 마이크 소리는 잘 들리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 발생 지역이나 아니면 이제 침하가 발생할 수 있는 곳 이런 곳을 이제 저유동성 몰탈로 주입을 해서 이렇게 이제 지면이 있으면 뭐 침하가 발생할 수 있는 이제 점토 지반이 이렇게 있다. 그래서 점토 지반이 있거나 뭐 이게 층이 굉장히 깊다거나 뭐 이렇게 좀 침하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CGS나 이런 저유동성 몰탈로 이제 주입을 해가지고 요 부분을 이렇게 이제 메꿔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안 강도를 이제 증가시켜주는 메꿔주는 역할도 많고요. 어떤 메워준다 이런 부분들 하고 이제 집안 강도 증가시켜주는 거. 이렇게 요거 부분은 이제 석회암지대에 공동이 발생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어떤 이렇게 이제 뭐 석회암지대가 있다 그러면 어떤 공동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발달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어떤 지면에서는 모르는데 요런 공동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요런 함몰 지역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다 기초를 예를 들어서 놓는다고 치면 여기가 가라앉고 이제 싱크홀도 날 수 있고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요 부분은 이제 이렇게 채워주는 거죠. 요 CGS 이 저유동성 몰탈로 해가지고 이 부분을 이제 메꿔준다.
그래서 이제 빈 콘크리트로 뭐 채워줘도 되고요. 되도록이면 이제 저유동성 몰탈로 주입을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하는 방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CGS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 이렇게 보시죠. 그러면 이제 컴팩션 주입공법인데요. 슬럼프치가 좀 2.5cm 이하인 이러한 그 비유동성, 저유동성 몰탈이나 이런 것들 이제 콘크리트를 지중해 이제 압입시킵니다. 지중해 압입시켜서 원기둥 모양의 이제 균일한 고결체로 주변 지반을 압축 강화시키는 그런 주입 공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향 주입형도 있고 하향 주입형도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설계 방식은 이제 어떤 지반 조사를 해서 주입 재료나 배합을 선정하고 주입압을 선정하게 되고요. 그래서 주입 방식이나 배치, 그래서 주입에 대한 최적을 선정해서 이제 시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합비는 이렇게 뭐 나와 있는데요. 배합비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시멘트 240, 골재와 세립선 0.84 세제곱미터, 물은 0.4 세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입되어 있고요. 이제 적용성에 있어서는 이제 기초 보강, 이제 이런 언더피닝 구조물을 이제 복원하거나 심층 연약 지반을 보강하거나 터널 주변 보강, 그리고 지진 시 액상화 방지를 이제 할 때 적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징적으로는 이제 주입관을 축으로 해서 원기둥의 균질체를 이제 형성을 해서 고결체에 대한 부분까지 해서 조절이 가능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처음 메인방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처음 메인방으로 이렇게 가고요. 그러면 1번은 해결이 됐네요. 그죠? 그 유튜브 이제 514번 제가 말씀드린 514번에 이제 서브노트는 243번입니다. 그걸 보시면 되겠고요. 자, 풍족토입니다. 풍족토는 이제 유튜브 361번하고 서브노트 12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윈도우 캡처로 이제 가게 되시는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딱 요건 지우고 요 풍족토 나왔네요. 그죠? 풍족토를 이제 보시면 요 풍족토라는 게 이제 절토 또는 급경사 안반사면 풍화물이 중력에 의해서 사면 아래로 흘러내려 퇴적된 그러한 그 흙을 말하고 애추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풍족토의 퇴적 발생 이제 모식도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뭐 북락에 의해서 안반사면이 북락되면서 중력으로 인해서 이제 조립지 입자가 1차 퇴적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수로 인해서 2차 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그림 그려 주시고요. CP라는 그런 붕괴성에 대한 지수가 또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한번 다시 설명드리겠고요. 풍족도에 대한 어떤 공학적인 특성은 이렇게 토립자가 크고 이제 느슨하다. 그리고 공학적인 성질이 불량하고 전단 강도, 배수 강도가 이제 활용하게 된다. 그래서 투수성이 매우 크고 물침투가 이제 용이하다. 그래서 원지반 경계층의 수로를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하중제압이 압축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풍족도 구간에 이제 구조물을 설계할 때 이제 제외를 좀 시켜야 되겠고요. 구조물 설계가 불가피한 경우는 이제 방안을 또 다르게 이제 모색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이제 그 대체 방안을 끝내고요. 그러면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이 재다짐을 해서 이제 배수 시설을 설치한다거나 그 지방 굴착에 대한 재다짐에 후에 구조물 설치하고 배수 시설도 설치하고요. 그리고 안정 처리는 이제 상부 사면의 안정 처리를 통해서 원지만 구조물을 설치를 하면 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메인방을 또 가면요. 자, 풍족토는 이제 해결이 됐네요. 그래서 보강토 옹벽에 이제 보강재 선정 시 유의사항, 고려사항 요건데요. 일단은 보강토 옹벽이 무엇이냐? 보강토 옹벽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정의를 설명해 주시고 이제 구조, 그리고 이제 공법, 원리, 그리고 장단점, 그리고 설계 도서, 그 고려사항으로는 이제 설계 도서에 표시된 그런 소정의 그 규격이나 형상,
길이를 이제 정해진 그 위치에 부착을 좀 해라. 그리고 소정의 길이가 이제 미확보됐을 때는 이제 시공에 지장을 초래할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 설계 검토를 좀 더 면밀히 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헌에 대한 그 부분 한번 보시면요, 보강동벽의 어떤 원리가 어떻게 됩니까?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공법의 어떤 보강동벽 구조는 이제 전면판과 어떤 뒷체음 흙과 보강재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제 이렇게 전면판이 있고 뭐 이렇게 기초가 있다고 하고요.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배수시설도 이렇게 있다고 하시죠. 그러면 요게 이제 지표면입니다. 지표면이고, 요게 이제 전면판입니다. 전면판이고, 요렇게 이제 어떤 그 그리드를 이렇게 형성하겠죠. 배면 쪽에 이렇게 형성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뒷체음 흙이 있겠고요. 뒷체음토가 있겠고, 요게 이제 보강재가 되겠습니다. 보강재가 되고, 이제 이런 구조도를 이제 보강동벽 구조도를 간단하게 그려주고요. 이제 어떤 아칭에 의해서 이제 그 어떤 뭡니까, 그 보강도 옹벽이 어떤 아칭에 의해서 발생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흙은 만약에 이제 이쪽 옹벽을 기준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토합이 작용한다고 한다면, 요 그리드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그리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마찰이 있어서 요 부분이 이제 어떤 아칭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아칭이 발생하고, 이제 어떤 겉보기 정착력이나 이런 부분에 이제 보강재와 토립자 간의 어떤 마찰력으로 횡방의 변이를 이제 구속한다. 그래서 점착력을 가진 그러한 것과 같은 그 겉보기 점착력을 가진 그런 동일한 효과를 갖게 하는 그런 강화된 흙의 그런 보강도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배면에 보면은 요렇게 이제 어떤 사면이 있다고 친다면, 요렇게 그 활동에 대한 그런 그 내용이 있겠고요. 한 개의 활동 파괴면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뭐 45도 플러스 2분의 파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 부분은 이제 어떤 그 주동 영역이 되겠고요. 이쪽 부분은 이제 저항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어떤 길이의 차이가 좀 발생하겠고요. 그러니까 비저항 길이냐 이제 유효 길이냐, 여기가 이제 LA는 이제 저항, 여기가 이제 어떤 비저항 길이, 그리고 이제 이쪽 부분이 저항 길이가 되겠다. 여기 주동력이고, 요 부분이 이제 뭐 요렇게 있다고 한다면 요 부분이 LE가 되겠습니다. LA와 LA다. 그래서 여기 주동 영역, 저항 영역인데, 요거는 이제 저항 길이를 나타내고요. 또는 유효 길이라고 나타내고요. 그래서 LA는 비저항 길이, 그리고 LE는 이제 저항 길이, 이거 또는 이제 유효 길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타내고요. 보강띠 어떤 절단에 대해서 안전율을 나타내는 부분들이 있어요. 안전율을 나타내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 안전율을 나타내는 부분이 이제 FSB하고 FSP가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좀 약간 복잡해요. 그래서 보강띠에 대한 저항력 분의 보강띠에 대한 어떤 저항력, 저항력이 아니고 작용력 분의 어떤 보강띠의 어떤 항복 강도, 이렇게 이제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개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작용력에 대해서 요거는 이제 마찰 강도, 요거는 어떤 전달, 보강띠에 대한 절단에 대한 부분이고, 요거는 이제 보강띠의 인발에 대해서 어떤 안정성 나타내는 그러한 공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찰력이다. 그래서 이제 공식들은 이제 뭐 이렇게 뭐 감마 Z KA
SVSH분의 WTFY다. 뭐 이렇게 나타내요. 근데 좀 공식은 이제 나름대로 공부를 좀 해주시고요. 요거는 이제 KASVSH분의 ELE W 탄젠트 파이 U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 그래서 이제 두께를 산출하는 방법도 있고 보강띠의 유효 길이를 산출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어떤 그 하나의 공식으로 한번 생각이 나시면 적어주시고 선정 시에 고려할 사항은 소정의 어떤 규격이나 형상 길이를 이제 정해진 위치에 좀 잘 부착해야 되고 소정 길이가 미확보되면 이제 시공 지장이 발생할 수 있으니 설계 검토하자. 이렇게 이제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4번은 또 마치겠습니다. 4번. 4번을 마치고 이제 잔류 강도입니다. 잔류 강도. 잔류 강도인데, 잠시만요. 이걸 한번 좀 지울게요. 이렇게. 이 카메라는 좀 이렇게 선명하게 잘 나오시죠? 이리온 웹캠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좀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카메라를 좀 이렇게 QHD로 좀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 우측에 있는 이제 작은 그 1080p인데 좀 약간 흐린 면이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요 메인으로 가운데 있는 거는 이제 잘 나오긴 하는데 이게 어떤 그 인터페이스가 잘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그게 형성이 안 되면 인터넷이 잘 안 되면은 이게 와이파이가 형성이 안 되면 이게 꺼질 수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따로 그 카메라를 하나 신청을 했으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스트리밍을 하거나 이 영상을 촬영할 때 크게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 생각이 듭니다. 자, 물 한 잔 먹고 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잔류 강도입니다. 4번 잔류 강도 이제 들어갈 건데요. 자, 보시면은 이제 웹캠의 이제 요 부분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요거를 이제 지우고요. 보강도 이제 잔류 강도에 대해서 이제 요거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잔류 강도라는 뭐냐? residual strength인데 답 1번 정의 적어 주시고 이제 그 끝에 선에서 이제 1cm 이격 해 주시면서 써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잔류 강도란 뭐냐 하면 어떤 전단 능력 그리고 전단 변형률이 있답니다. 이렇게 타우하고 감마라는 어떤 그 관계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최대 전단 강도하고 그 부분 최대 전단 강도가 피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잔류 강도는 이제 떨어져 가지고 이제 남아 있는 레지듀얼한 그 잔류한 그런 강도에 있는데 이게 타우 시그마 관계 그래프에서는 이제 타우 p는 cp 값과 있고요. 시그마 탄젠트 파이 p로 나타내고요. 그리고 잔류 강도는 이제 점착력이 없는 상태에서 파이 r만 이제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류 강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 이제 직접 전단 시험이 있겠고요. 전단 변형률 감마가 이제 15%까지 어떤 시험을 할 때까지 그 부분을 나타내고요. 그래서 감마라는 15%일 때의 전단 능력과 수직 응력 시그마에 대한 파이 r을 이제 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넘겨주시면요. 여기로 넘겨야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실무에서 이제 적용을 하고 링 전단 시험도 이제 연구 목적으로 사용을 해왔는데 잔류 강도는 이제 어디에 적용하느냐? 이제 붕괴 후에 복구된 사면 안전 검토, 이질 다층 사면 안전 검토, 그리고 진행성 파괴가 발생하는 사면 안전 검토, 그리고 인장 균열이 발생되는 심한 과밀 점토 사면의 이제 안전 검토를 하게 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심한 과밀 점토 사면은 이렇게 이제 타우가 이렇게 활동 파괴면으로 인장 균열이 그 위에 있고요. 활동면이 발생하고 타우 R은 이제 저항 강도로 이렇게 나타내는 그러한 부분으로 나타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다시 이제 메인 방으로 이제 다시 가겠고요. 메인 방으로 가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요런 타우 R 이렇게 있는데 요렇게 나타내는 부분이 타우하고 어떤 그 전단 능력과 시그마 관계 그래프 요거는 감마입니다. 감마.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시그마하고 엡실론하고 헷갈리실 경우가 있어요. 이게 타우는 뭐고 감마는 뭐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종축적인 부분이고 요거는 이제 그 어떤 그
전단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단 능력과 감마의 관계 그래프를 이렇게 보시면요, 어떤 시험치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요 부분이 요만큼의 이제 델타 X가 그 변형이 발생했다 시험치고요. 여기가 이제 Y다, 높이가 Y다. 그러면 이렇게 뭐 시험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감마라는 것은 이제 높이분의 델타 X의 변형률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시그마 엑실론도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얘는 뭐냐? 그러면 이제 어떤 이렇게 시험 시료가 있고, 이렇게 이제 그 압을 이렇게 줬습니다. 이렇게 시그마 주고 어떤 변형률이 이렇게 나타나겠죠. 이렇게 나타나는데, 요거는 이제 그 어떤 종축으로 인해서 이제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엡실런은 이제 그 뭡니까? 이제 어떤 변형률이 종축에 대한 변형률하고 이제 어떤 수평적인 변형률, 이런 부분들이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쪽으로 압축이 되는 거고, 이쪽으로 이제 또 늘어나거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변형률을 이제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타우하고 감마 관계는 좀 다르게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타우가 뭐 예를 들어서 작용을 하면은 이게 빈틈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단 능력과 어떤 그 전단 변형률로 나타내는 거고, 요거는 이제 수직적인 응력하고 엡실런 변형률로 나타내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그 부분이 요렇게 이제 작아지게 되면 여기가 요렇게 이제 여기가 이제 잔류 강도가 나타나는 부분이고요. 여기가 이제 최대 강도가 나타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요렇게 이제 그 파이 P하고 여기서 이제 파이 P가 나타나고, 여기는 이제 그 잔류 강도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제 CP 값이 나타난다. 최대 강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최대 강도 이후에 이제 잔류한 그 강도. 그래서 이 잔류 강도에 의해서 어떤 그 잔류 강도는 측정할 때 이제 어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밀 점토 사면이나 이런 이질지층 다층 사면에 어떤 사면 안정할 때 요 값을 사용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잔류 강도는 또 이렇게 4번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액성화 가능 지수입니다. 액성화 가능 지수. 이제 아이고, 살짝 움직였네요. 액상화 가능 지수는 이제 유튜브에 234번에 있고요. 38번에도 있고, 서브노트에서는 이제 11번, 230번 이렇게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윈도우 캡처로 가시게 되면요. 윈도우 캡처로 다 가시게 되면 요거는 지우고, 이제 액상화를 이제 평가할 수 있는, 뭐 생략할 수 있는 케이스 뭐 이렇게 해서 전에 관연도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액상화란 무엇이냐, 이제 그 액상화 가능 지수를 서술하기에 정의하기 앞서서 액상화에 대해서 정의를 좀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액상화란 이제 느슨하고 포화된 사질토 지반이나 매립된 사질 지반에 이제 급속한 어떤 진동화 중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지진 진동이나 또 외력화 중이 발생이 되겠죠. 그러면 순간적으로 비배수 상태가 되고, 이제 과잉 간극 수압으로 인해서 지반 강도가 이제 저하되면서 S 전단 강도가 제로가 되는 현상이 발생하면 지반이 이제 액체처럼 거동하게 됩니다. 그러한 현상을 이제 말하게 되고요. 액성화 판정 방법은 이렇게 간편법과 이제 상세법으로 나타내요. 그래서 간편법은 이렇게 N치로 나타내게 되겠고요. 이제 상세법은 이제 진동 반복 삼축 압축 시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보정 곡선을 통해서 액상화를 판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액상화를 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도 한번 뭐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상대 밀도 DR이 이제 80% 이상이거나 FC라는 이제 세열입분 합률이 35% 이상이거나 소성 지수가 10% 이상, 그리고 점토 함률이 20% 이상, 그 다음에 뭐 한계 간극비보다 이제 더 클 때, 이런 부분. 그리고 N치가 20 이상일 때는 이렇게 액상화가 발생하지 않겠다. 그리고 액상화 방지 대책에 샌드 컴팩션 파일이나 바이브로 플러테이션, 동안밀, 약액 중진 공법, 뭐 그냥 배수 공법,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액상화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드린 거고요. 요거는 이제 액상화 가능 지수를 나타낸 거예요. 액상화 가능 지수인데 LPI고 리퀴팩션 포텐셜 인덱스입니다. 액상화 가능 지수고, 그래서 이제
유튜브 넘버 0038을 보시면 이제 그 전에 제가 이제 용어 정의했었던 부분에 써놨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액상화 가능 지수 LPI라는 것은 무엇이냐? 시그마, 인테그럴 0에서 20까지 FZ하고 WZ로 나타내고 DZ로 이제 미분까지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FZ는 이제 심도별 액상화 안전율 FS에 대한 함수값이 되겠고요. WZ는 이제 심도별 보정계수인데 10에서 0.5Z를 빼준다. 그래서 Z는 심도 메타가 되겠고요. 산정 방법은 심도별 액상화 안전율 FS를 산정하는 방법, 안전율 FS로 심도별 이제 그 함수값을 이제 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내용 이제 적어 주시면서 이제 살짝 이제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FS가 이제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제 FZ는 0이 되고요. FS가 이제 안전율이 1보다 작으면 FZ는 1-FS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심도별 보정계수 WZ라는 것은 산정 후에 이제 LPI를 계산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WZ는 10-0.5Z로 나타낸다. 그리고 액상화를 이제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요. LPI가 이제 액상화 가능 지수가 5보다 작으면 액상화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LPI가 5에서 15 사이에 있다면 이제 지표면에 미소한 영향으로 예상이 되고요. LPI가 15보다 크면 액상화 영향에 이제 예상이 된다. 그리고 이제 이용을 할 때는 어떤 것이 있느냐? 그래서 지표면과 주변 구조물의 액상화 영향 파악하고요. 국부적인 액상화 발생 시 주변 집안 영향이 예상되고 액상화 피해 구역도 제도도 작성할 수 있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우고요. 지우고 가만히 잠시만요. 이제 말뚝 지지공법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제 잠시 보시면 여기서 메인방을 또 가면요. 액상화 가능 지수는 했습니다. 그죠? 액상화 가능 지수 이제 아시죠? 액상화 가능 지수 했고요. 잠시만요. 자, 그 다음에 2차 압축 지수, 2차 압축비에 대해서 이제 상관관계를 이제 그리는 건데요. 이제 안밀 부분에 이제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안밀에 있어서 2차 압축지수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2차 압축지수가 이제 처음에 안밀이라는 것이 잠시만요. 제가 공식을 이제 적어놨는데요. 이제 좀 보시면서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요렇게 이제 요거를 이렇게 살짝 가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밀이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밀은 이제 어떤 링이 이렇게 있어요. 링이 이렇게 해서 이제 유리를 떠서 요게 이제 60mm짜리하고 요게 이제 20mm짜리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안밀을 하게 되는데, 요게 이제 최초에 이제 어떤 집안 상태가 이렇게 이제 어떤 압이 있고 이제 어떤 뭡니까 S라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요렇게 이제 요렇게 되다가 이게 이렇게 꺼지지 않습니까? 안밀이 되고 이제 다시 또 이제 2차 안밀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어떤 이제 PS 곡선에 대한 부분은 어떤 이제 평판에 대한 부분이고, 간극비와 어떤 관계 그래프가 있죠. 요 간극비하고 어떤 로그비 곡선에서 이제 요런 식으로 요 안밀링을 했는데, 요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꺼지는 부분이 있고, 이제 어떤 안밀이 0.05에서 뭐 1 시작하고, 그 다음 0.1, 0.2, 0.4 이렇게 쭉해서 이제 12.8까지 있거든요. 12.8까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리바운드 돼서 이렇게 딱 되는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해서 CC냐 CR이냐 이렇게도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이제 어떤 시간이 있잖아요. 시간이 있으면 이렇게 꺾이게 되고 다시 이렇게 다시 2차 안밀이 다시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나타내는 게 1차 부분은 이제 어떻게 나타나냐. 잠시만요.
시간하고 S가 되겠죠. 시간하고 S. 시간하고, 잠시만요. 이렇게 있으면, 요게 이제 시간이다. 아니, 좀 이쁘게 안 나왔습니다. 시간이고, 요게 이제 그 치마량 S가 되는데, 결국은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점점 되다가, 다시 이렇게 꺼져서 다시 이렇게 한번 되거든요. 요게 이제 2차 안밀이, 여기 1차 안밀 쪽이라고 한다면, 요게 이제 그, 여기서부터 다시, 이쁘게 안 나왔네요. 요게 이제 2차 안밀이 다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차 압축지수라는 게 이제 그 어떤 시간에 관계돼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2차 압축지수는 어떤 것이냐? 저도 이제 그, 한지가 오래돼가지고,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잊어버리고 해서, 문헌도 보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는 게 이제 2차 압축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그, 이제 T1분의 T2분의 E1-E2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낼 수 있겠네요. 그죠? 이게 이제 2차 압축 지수가 되겠고요. 어떤 간극이 이제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흙의 그런 그 특성치를 이렇게 지수를 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 압축비는 뭐냐? 2차 압축비. 이제 안밀이나 어떤 정의나 압축 지수나 이런 정의는 쭉 적어주시면서 개념도도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그죠? 이런 것들 적어주시면서 이제 요거 이제 특징을 다시 3번, 대제목 3번에 이제 적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C 알파 엡실론이 뭐냐. 그러면 이제 델타 로그 T분의 처음 그 높이, 어떤 시료의 높이분의 그 뭡니까. 그 높이의 차를 이렇게 나타내는 게 이제 압축비로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시간 관계 그래프와 같이 나타내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요 값은 이제 C 알파 엡실론 2차 압축비는 어떻게 나타나면 알파 엡실론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러면 최초의 그 간극비와 이 2차 압축 지수로 이렇게 이제 비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런 공식으로요. 그래서 기억을 해 두시고 이제 적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압축이 일어날 때 이제 산정할 수 있는 게 이제 어떤 성토 다짐이나 성토 다짐에 대한 어떤 그 언제 이제 성토를 이제 완료해서 해체할 것인가 이런 것들 장기 안밀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 판정할 때 사용한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아주 좋은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7번 가겠습니다. 7번 가겠는데요. 말뚝지지 전면 기초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파일 레프트 파운데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기초, 말뚝 기초와 어떤 그 매트 기초가 혼합된 그러한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준비한 영상이 아니고요. 이렇게 이제 윈도우 캡처로 다시 가시면 여기서 이제 그 말뚝지지 전면 기초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이렇게 가시면 너무 많이 갔어요. 자, 그래서 말뚝지지 전면 기초가 뭐냐? 파일 레프트 파운데이션인데 답 1번 정의 적어 주시고요. 말뚝지지 전면 기초란 단단한 점토 지반에 설치된 전면 기초는 상부 구조물 하중을 분산시켜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게 되고, 죄송합니다. 그 목이 말라서 물 한 잔 먹었습니다. 자, 그리고 말뚝은 전면 기초의 과도한 침하를 억제시켜서 상부 구조물을 지지하는 그런 기초를 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념도는 이렇게 대제목 2번 적어주시고 말뚝지지 전면 기초 하중 지지 메커니즘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Q라는 그 극한 지지력은 Q 레프트와 Q 파일에 대한 그 지지력으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뚝지지 전면기초 지지력은 전면기초 지지력과 말뚝의 지지력의 합으로 나타내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설계 개념이 어떻게 되느냐 종류가 일반적인 설계 개념은 이제 그 말뚝 하중이 대부분 부담하게 되고 전면기초는 이제 일부를 기하하게 된다. 그리고 크리프 파일링 설계 개념에서는 작용 하중이 이제 극한 지지력의 70에서 80%고 점토 지반의 크리프의 침하가 발생된다.
그래서 기초지반 선행압물 하중이 레프트와 지반 집주압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그런 크리프 파일링 설계 개념이 있게 되겠고요. 부등치마 조절 목적으로도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순 해석법, 근사적인 해석법, 수치 해석법, 유한 요소, 그 다음에 복합 해석 기법 이런 것들이 있겠어요. 그래서 단순 해석으로는 이제 말뚝과 파일, 이제 레프트를 추가 하중 지지 강성체 이렇게 레프트에 대한 유연성을 고려하지 않는 그런 단순 해석도 있겠고요. 근사적인 해석도 있겠다. 그래서 적용성과 한계성이 있는데요. 적용성은 이제 치마령과 부등치마령의 큰 전면 기초와 편심 하중이 있거나 부등치마가 큰 전면 기초, 그리고 한계성이 레프트 하부 기초 지반이 연약한 경우에 파열 지지 기초, 레프트 하부 지반이 층이진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뚝 지지 전면 기초의 설계 방법인데요. 지지력과 이제 치마령을 선정하는 방법이 있네요. 그래서 간격이 좁은 말뚝은 이제 블록 파괴 형태로 나타내고요. 간격이 넓은 말뚝에 대해서는 개개의 말뚝의 파괴 형태가 이렇게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연직력 부위와 기초와 말뚝의 축광성에 대해서 KR로 나타내는데 S는 KR분의 V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7번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지워주고요. 7번에 대한 부분도 지워주고 이제 그 메인 방으로 다시 또 가겠습니다. 7번은 이제 됐네요. 그죠? 그래서 유튜브 448번하고 그 서브노트는 175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수정 12R 하겠습니다. 수정 12R 8번. 유튜브는 이제 211번이고 서브노트는 64번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윈도우 캡처로 가시게 되고요. 요 부분 이제 수정 12R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64번에 서브노트 64번이네요. 그래서 수정 12R이란 실내에서 이제 최적 함수비로 55에 25에 뭐 10회씩 이제 5층으로 다진 그러한 이제 공식체에 의해서 CBR 값을 연결한 선과 다짐도선이 이렇게 만나는 점에 CBR 값을 이제 말하게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그 감마 D 맥스 아래로 어떠한 그런 그 다짐도를 통해서 그 선을 그었을 때 CBR 연결선과 만나는 선의 교점을 로 다시 그 수직으로 CBR로 내렸을 때 그 값이 이제 수정 CBR이 되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시체를 이제 15, 25에 10회 이렇게 D다짐으로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다짐 곡선을 작성해서 55회 공시체 다짐 곡선 하고요. 실내 CBR 시험 실시하고요. 상대 다짐도선과 CBR 연결선이 만나는 CBR 값을 이제 수정 CBR로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적용을 하는 이유가 뭐냐? 도로 송토 지반의 이제 현장 다짐도를 고려한 노상토 재료를 선정하고요. 현장 다짐 정도, 상대 다짐도 95% 이상을 고려해서 노상 지지력비, 그리고 성토 지반의 아스팔트 포장 안정성을 이제 확보하자 이런 내용에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정 CBR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러면 노상토 재료를 선정할 때 수정 CBR은 이제 1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고요. 기층 재료 선정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설계 CBR은 평균 수정 CBR 마이너스 시험 개수에 따른 개수 D분의 최대 수정 CBR 마이너스 최소 수정 CBR로 나타내는 공식으로 이렇게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장 두께를 이렇게 설정하거나 선정할 때 이제 쓰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은 이제 다시 지워주고요. 다시 이제 메인방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메인방으로 가고요. 다 수정 CBR은 이제 설명이 됐고요. 얕은 기초의 전단 파괴 양상입니다. 요거는 유튜브 441번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부득이하게 이제 건환기 쪽에 제가 이제 그 서브노트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139번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캡처, 이제 윈도우 캡처 다시 가서요. 제가 이제 이렇게 정해놓은 거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흙의 전단 파괴, 얕은 기초의 전단 파괴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느냐, 이게 정의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자연 상태 또는 시험실에서 이제 형성된 흙의 외력을 가하면 약한 부분 파괴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전단 파괴 종류는 이제 국부 전단 파괴, 전반 전단 파괴, 관입 전단 파괴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념도에 있어서는 이게 기초 형상과 응력 상태 개념도 그려주시고요. 이렇게 이제 지표면이 융기되는 부분, 주동 영역 가운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전단 영역, 그 다음에 수동 파괴, 수동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전수, 상부 하중에 있어서 주전수가 있다 이렇게 외우시고요.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지반 전단 파괴 종류와 특징이 있는데요. 전반 전단 파괴는 이제 압축성이 대체로 작은 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용기가 발생하게 되고요. 국부 전단 파괴는 이제 압축성이 좀 큰 흙이고 이제 부분적으로 얘는 발생이 됩니다. 관입 전단 파괴는 뭐 두말할 것 없이 이제 파괴가 변화 없이 그냥 관입만 푹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윤기 변화가 없겠고요. 뭐 초연약 그러한 점성도에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전단 파괴, 얕은 기초 전단 파괴도 메인 방으로 가서 보시면서 해결이 됐고요. 그러면 이제 전기토합 개수 산정 방법입니다. 유튜브에 이제 145번 보시고 전기토합에 대해서 이제 서브노트는 20번을 보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가시면요. 자, 전기토합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기토합에 대한 부분인데 요게 이제 전기토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양쪽에 좀 이렇게 거슬리는 부분이 좀 있는데요. 요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토합이는 이제 수평 방향으로 변형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때 수평토합을 말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전기토합에 대한 산정 방법이 있고, 이제 PA보다 큰 이유가, 주성토합보다 큰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지금 구할 것은 이제 전기토합 개수를 이제 산정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K0는 1-sin파이의 직접 전단 시험이나 3축 압축 시험에 이제 CU바, 안밀 비배수 시험에서 이제 강국 수압을 체크하는 CU바 시험이 있다. 이렇게 이제 방법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화성비로는 이제 1-미분의 뮤로 나타내서 포화성비로 측정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1축 압축 시험, 유유 3축 시험으로도 하겠고요. 활용은 이제 지하 구조물 벽체, 지중암거, 지하 연속 벽체 설계할 때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전기토합 개수 산정하는 방법도 마무리를 하겠고요. 다시 또 메인방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전기토합 개수 산정까지 다 끝났네요. 그죠? 그래서 다음은 암석 크리프 거동의 이제 3단계입니다. 암석 크리프 거동의 3단계인데요. 요건 이제 저도 이제 찾아봤어요. 암석의 응력 변형률 관계하고 변형률과 이제 시간 관계 그래프, 그리고 이제 1, 2, 3차 크리프 하중 지하 속도의 영향에 따라서 나타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문헌을 좀 보겠습니다. 문헌을 좀 보면서 11번은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잠시만요. 문헌을 보면은 암석 고동의 이제 크리프다. 암석 고동의 크리프. 아까 찾아놨는데 갑자기 또 어디 갔습니다. 그래서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이제 여기 있습니다. 자, 뭐냐면요, 이게 이제 어떤 암석이 있는데, 암석에는 이제 천천히 어떤 크리프가 이제 발생하는 부분이 뭐냐면 어떤 변형률, 하중 제하 속도에 따라서 이제 변형률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결국은 크리프라는 것은 천천히 어떤 변형률이 시간에 따라서 어떤 변형률이 점차적으로 이제 점점 커지다가 이렇게 점점 커지다가 또 일정하게다가 다시 이렇게 돼서 딱 파괴되는 이거를 이제 최종 크리프라고 하잖아요. 최종 크리프. 그래서 요게 이제 1차 크리프. 그러니까 어떤 정의는 암석의 크리프 거동은 이제 시간에 따른 이제 변형률의 관계로 나타낸다. 그래서 단계별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를 이제 암석의 크리프라고 하겠죠. 그렇게 하시고, 요게 이제 2차 크리프다. 2차 크리프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또 변형이 이렇게 커지는 부분은 이제 최종 크리프가 되겠습니다. 크리프.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타내시면 되겠는데요. 이제 요거는 이제 하중을 증가시키게 될 때 이제 위치가 있어요. 위치가 있는데, 이제 A 부분이 어디냐면 이제 여기 A 부분하고 여기 B 부분, 그 다음에 이렇게 C 부분이 이렇게 있겠죠. C 부분, B, C 이렇게.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떤 응력하고 어떤 엡실론 관계 그래프에서는 이렇게 나타낼 겁니다. 그러면 A에서 A에서 B로 가고 이렇게 C로 가겠죠. A, B, C
PC. 요런 형태입니다. 암석에게 시료에 이렇게 시그마를 주게 되면 얘가 이제 결국은 45도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파이로 뭐 파괴가 되겠죠. 그런 것처럼 이제 암석에 이제 계속 시그마를 줄 때 이제 엡실론 관계에서 시간에 따라서 엡실론과의 관계는 일자 그래프가 나타나서 2차가 어느 정도 좀 일정하게 유지되다 갑자기 이제 확 변형이 되면서 프랙처가 일어나는 그러한 것은 이제 하중 제하 속도에 따른 그런 암석의 크리프 거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어떤 그 일정 변형률과 어떤 완속 변형률에 따라서 또 틀려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르게 되는 일정 변형률은 이렇게 나타나고 일정 변형률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완속 변형인 경우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완속 변형은 이렇게 좀 작게 나타납니다. 여기 이제 완속 변형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요런 개념도는 요걸로 나타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암석에 대한 어떤 이런 그 변형률 속도와 또 어떤 반복 하중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반복 하중에 대한 부분도 시그마 이제 엡실론으로 나타내면 요 부분이 이제 반복 하중으로 나타낼 경우는 이렇게 엡실론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해서 딱 끝나는 그래서 D에서 E까지 어떤 반복의 하중에 의해서 이렇게 깨지는 그러한 현상을 이제 피로 현상이라고 합니다. 피로 현상. 얘를 암석을 막 피로를 막 주는 거죠.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 그래서 깨지는 게 이제 피로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암석의 크리프 거동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 주시고요. 어떤 그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그 반복 피로 현상이 돼서 나타나는 그런 그래프도 이렇게 같이 그려주시면 좀 좋은 답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배수제의 통수능 시험, 델프트 시험 할 때하고 이제 통수능 시험 있잖아요. 두 가지가 배수제는 이제 그래서 연약지반 이제 성토할 때 PBD 이제 할 때 그때 이제 그 연직 배수제에 대한 그 통수능 시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찾은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연직 배수제 통수 능력이라는 건 어떤 거냐? 이제 문제 8번에 있는데요. 그 연직 배수제 통수 능력이라는 건 연약 점토층에 설치된 연직 배수제로 들어오는 강국수를 이제 지표층에 설치된 샌드매트로 유출시키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잠시만요. 그래서 유출시키는 경우가 되겠는데 이게 갑자기 너무 많이 지나갑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이제 요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유량을 말한다. 그래서 시험 원리는 이렇게 이제 어떤 구속압을 주는 부분, 공기압으로 구속 제하고 그 유량이 이제 유출되는 부분하고 유입 유량에 대한 부분 그림으로 나타내 주시면 통수 능력에 대한 시험 모식도 개념도를 그려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직 배수제 통수 능력은 이제 델프트 시험 방법이 있어요. 삼축 압축 시험 원리를 해가지고 구속압을 줘서 유출되는 그냥 순수한 그런 뭐 정수압 시험처럼 이렇게 이제 정수압 시험은 이제 정수비 시험 그런 것처럼 이제 유출되는 유량으로 측정하고요. 복합 통수 능력 시험 방법은 이제 공기압으로 구속압을 제하합니다. 그래서 단계 하중의 어떤 제하에 따라서 유출 유량을 측정하는 방법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배수제를 도대체 어떤 영향 요인이 뭐가 있냐, 외적, 내적 요인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적 요인은 이제 지반 지중 측압, 시그마3, 배수제 변형, 지중온도, 공기 기포, 세립자 이동, 동수급에 이제 적어주시고요. 내적으로는 이제 배수제 재질, 통수 단면적, 배수제 길이, 배수제 간격 적어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그래서 통수 능력은 어디다 활용하는 거냐? 강성이 큰 연직 배수제 선정하겠고요. 배수 간격 결정하고요. 통수 단면적이 큰 연직 배수제를 선정할 때 이제 활용하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배수제에 대한 부분도 이제 끝났습니다. 배수제에 대한 부분도 이제 끝나서 요거는 이제 끝을 내고요. 윈도우 캡션은 이제 끝내고요. 메인방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암반의 암시적 모델링입니다. 암시적 모델링. 그래서
저는 사실 요게 좀 생소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일까 했더니, 쉽게 말하면 이제 암석과 암반은 이제 그 REV라고 해서 대표 단위 최적으로 이제 나누잖아요. 그러면 얘가 연속체냐 불연속체냐에 따라서 이제 그 어떤 수치 해석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암반 반응 곡선도 이제 이거 그리면서 뭐 또 설명을 해주면 좀 좋겠다, 이런 내용도 좀 제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FEM 유한요소 해석법, FDM 유한차분법, 뭐 BEM은 경계요소법, DM은 개별요소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반의 역학적인 모델링을 하는 그런 내용을 한번 쭉 제가 찾아갖고 적어봤어요. 그래서 읽어봐 드리면, 일단은 이제 그 어떤 그 불연속적인 그런 전리 암반에 있어서는 이제 그 암반이 불연속적인 부분에 이제 부분과 비슷하게 이제 어떤 연속처처럼 너무 이렇게 암반 자체가 신선하거나 아니면 너무 그 전리가 많거나 아니면 너무 파쇄가 많거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연속체로 해석하느냐 아니면 불연속체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제 불연속 암반 같은 경우는 이제 터널 거동 해석에서 어떤 수치 모델링의 이제 접근 방식이 아주 다른데요. 불연속체 같은 경우는 이제 유한 요소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런 개별 요소법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이제 명시적으로 모델링을 합니다. 명시적, 익스플리드. 말이 좀 명시적이다. 그러니까 어떤 분명한 그런 모델링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겠고요. 지금 그 문제 자체는 이 임플리시시란 말이 이렇게 명시적이지가 않고 이제 어떤 유사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암시적으로 은연중에 내포하고 있는 이런 뜻이잖아요. 내포하는 뭐 내재하는 이런 뜻입니다. 임플리시시. 그래서 그러한 모델링이 뭐냐 하면 결국은 어떤 연속체와 유사한 의사 연속체에 대한 부분에 어떤 등방 어떤 그 모델링을 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그 해석을 하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빗금 이렇게 줄친 부분이 있죠. 그걸 다시 읽어보면요. 어떤 다수의 전리가 존재하는 경우 전리의 공간적인 분포 특성과 역학적 특성을 개별적으로 모델링하는 접근 방법은 비효율적이다 이거죠.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역학적 거동에 있어서 연속체로서 거동을 나타내므로 의사 연속체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안한 분들이 있게 되는데, 모델링 의사 연속체로서 암시적인 그러한 모델링을 이루어내는 것이 좋겠다. 아주 내재된 그런 어떤 암시적 그런 그 내용으로 해서 되겠는데, 그래 암시적 모델링이라는 게 뭐냐? 그래서 불연속면 간격이 이제 터널 직경과 기초폭에 따라서 이제 해석 대상 구조가 크기보다 현저히 작거나 승리, 박리, 전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규칙적으로 형성된 불연속면에 군이 하나로 형성돼 있을 때, 그게 존재할 때 의사 연속체 개념의 구성 모델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리 암반을 이제 암시적으로 모델링 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쭉쭉쭉 밑에 보시면 준연속체 모델에 대한 이방성 근거로 해서 이제 쭉 해석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이제 의사 연속체 모델하고 유니퀴터스 모델이 등이 있는데, 그 암석의 이방성 암반의 이방성 탄성체로 간주해서 전리의 영향을 암반의 응력 변형률 거동에 암시적으로 모사하게 된다. 따라서 퇴적암 같은 경우는 이렇게 퉁리가 잘 져 있잖아요. 이렇게 퇴적암 같은 이렇게 퉁리가 잘 져 있고, 전리면에 이제 어떤 방향이 일정하지 않습니까? 일정하잖아요. 그래서 공간적인 어떤 분포가 일정한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암시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암시적 모델링으로 해서 수치 해석을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용어 정의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할 때는 이제 서술형으로 다시 한번 다시 또 만나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